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은큰팬더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로, 이번 이야기는 재개발 지역에서 근무하실 때의 이야기가 아닌 불과 최근에 겪은 일이며, 은큰팬더님의 요청에 따라 사연의 일부를 각색을 해야 했을 정도로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검통님께 보내드리는 이 이야기는 재개발 지역에서 일할 때 겪은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제보를 해야 되나? 만약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그 사람이 검통님의 구독자라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때가 1년 전, 제가 한참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시절로 당시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친구, 그리고 저희 부모님 등 양간 인사를 마치고 식장 예약을 준비를 하며 연애 기간 동안 처음으로 서로 간의 다툼이 심화돼 가던 시기였습니다. 그 친구를 A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하루 전에도 역시나 결혼 준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소한 의견 마찰로 인해 심하게 다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간 상황이었는데요. A의 친구인 정양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가 온 시간이 새벽 2시인가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 이 시간에 왜 전화를 했을까 하고 받았더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A가 울적한 마음에 저에게 이런 방구 상의 없이 클럽에 갔다가 술에 취한 채 정신을 잃은 채로 생전 처음 보는 남성에게 그렇고 그런 일을 당해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 있는 상태다. 저는 그때 들었던 생각이, 얼씨구, 이제는 이런 뻥까까지 쳐가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고지를 만들려고 하나? 이런 한심한 생각까지 할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었고, 따라서 정양에게 개소리 하지 말라고 하며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으려는데, 절대 거짓말이 아니고 지금도 자기 옆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믿어줘야 한다, 이렇게 자꾸 말을 하니까 그래 알았다고 못 이기는 척 정양이 알려준 모텔의 주소지로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 모텔에 도착을 해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는데 구급차 한 대가 급하게 달려오더라고요. 설마 하고 정양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를 않길래 진짜인가 하면서 서서히 불안감이 엄습해왔죠. 그리고 그 불길함은 여지없이 제 얼굴을 훅으로 타격해 들어왔습니다. 구급대원이 해당 모텔로 들어간 지 몇 분이 채 되지 않아 한 여성을 데리고 나왔는데요. 그 여성은 A였고 그 옆엔 정양으로 추정되는 단발머리의 여성이 안절부절을 못한 채 덜덜 떠는 모습이 여실히 보여졌죠. 저는 정양에게 가서 도대체 뭔 상황이길래 A가 구급차에 실려가느냐고 따지듯이 물어봤고요. 극도로 불안해하던 A를 위해 편의점에 가서 따뜻한 음료를 사서 돌아와 보니 A가 날카로운 무언가로 손목을 깊게 긋고 정신을 잃은 상황이었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그동안 A에게 했던 잘못들이 떠오르며 저 역시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은밀하게 이야기를 해서 일주일의 연차 휴가를 받은 다음 A의 옆에서 성심을 다해 케어를 돕고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A는 서서히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간의 코마 상태에서 깨어난 A는 제가 알던 A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성격 자체가 유약하고 멘탈도 유리멘탈이라 기본 베이스가 의기소침이었거든요. 깨어난 A의 성격은 이전과는 아예 정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는 저를 전혀 기억을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의 연애의 끝이 결혼과 앞으로 가꾸어 나갈 행복한 나날이 아닌 생지옥으로 변해버린 것이었죠. 저는 A의 부모님과 함께 어떻게든 A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고, 이를 통해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을 여는 데엔 성공했지만 결정적으로 A는 그닥 저와의 기억을 되찾으려는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문제는 A의 귀문이 열려버렸다는 것이었고요. 저 역시 재개발 단지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귀문이 열린 상태라 특정 조건이 부합하는 상황에서 영가를 보는 특이한 영안을 가지게 되었었는데요. 제가 그 특정 조건 때문에 어거지로 영가를 보는 방향을 가리키면서 제가 너 보면서 비웃고 있어 라던가, 횡단보도에 어떤 할머니가 서 계신다면서 달려가다가 급정지한 차에 치여서 다리가 부러진다던가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을 하다가 결국 상상조차 못했던 신병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몸살이나 그날인 줄 알았는데 저에 대한 기억을 잃은 상황과 이를 되찾기 위해 노력을 하는 어수선하고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일상생활은 잘하던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단적으로 말하자면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도 몰라본다라는 말이 딱 그런 걸 놓고 하는 말이구나라는 걸 직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집안에서 식칼을 들고 마치 살풀이를 하듯 춤을 추질 않나 멀쩡히 잘 걸어가던 여고생을 강목으로 후려치는 등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서슴없이 벌이다가 결국 A의 부모님은 딸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신내림을 받기 위해 용한 무속인을 찾았죠. 그리고 그 자리에 같이 간 저와 A의 부모님은 그 무속인으로부터 뜻밖의, 아니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무속인분은 신당을 운영하는 분이 아니라 초야에 묻혀서 조용히 살아가며 아는 사람만 아는 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특정 사연은 누구를 통해 들어서 알기는 해도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던가 저와 A 사이에 벌어진 결혼을 둘러싼 일련의 다툼은 전혀 모를 텐데 귀신같이 딱딱 때려 맞추면서 마지막에 눈을 지그시 뜨고 했던 이야기가요. 저거 당신들이 알던 애가 아니야. 손목을 그었을 때 그 애는 이미 육신을 저버렸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 저 몸을 차지하고 있는 건 다른 년이라 이 말이라고. 그러니까 저와 모두가 아는 A는 그때 그 모텔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됐으며 비어있는 육신이긴 하나 아직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A의 껍데기를 다른 영가가 빌어서 뒤집어 쓴 것이라는 말이었죠. 그제서야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 A의 성격이 180도는 무슨 360도로 회전을 돌려버렸다고 할 정도로 바뀐 것인지,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련의 행동을 왜 했던 것인지, 양손에 식칼을 들고 살풀이 춤을 춘다던가 아무 원한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간다던가 하는 행동들이 전부 새로 차지하게 된 육신에 적응을 하기 위한 행동들이며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땐 신병 같아 보여서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신병도 아니고 무당될 팔자도 아니니 그냥 돌아가라는 무속인의 말에 다시 집으로 돌아온 A의 가족과 저는 상의 끝에 결국 이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로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일에 관련되어 정리함과 재회를 하게 된 자리에서 A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을 하던 A는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일상에 잘 적응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저를 기억을 못한다는 이야기였죠. 물론 저는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겉껍데기가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일지라도 그 속 내용물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채워져 있는데 제가 그 존재를 어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A와 이별을 한 지 반년이 되어버린 현재 이 이야기를 제보하면서도 그때 그 당시 제가 사랑했던 A의 모습과 추억이 떠오릅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네요. 수명을 다해 영혼이 떠난 육신을 다른 영가가 들어와서 차지를 하고 그 사람의 육체에 적응을 하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 하다가 완전히 적응을 해서 그 사람인 척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니 은큰 팬더님이 그 당시 겪으시며 받으셨을 그 모든 충격과 고통을 참아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한편 꺼내기 힘든 이야기를 제보를 해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용파파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로 용파파님께선 현재 카톨릭 성당에서 신부로 재직 중에 있으며 이 이야기는 13년 전 이탈리아 남부의 작은 마을에 잠시 머물렀을 때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제의 신분으로 이런 이야기를 제보를 결심하기가 참 쉽지는 않았지만 현실을 떠나 온라인상에서는 그 신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굳힌 뒤에 제보를 해봅니다. 13년 전 바티칸에 일이 있어 다녀온 뒤 바로 인천공항으로 출발을 하려고 했지만 당시 이탈리아 북부와 중부에 걸쳐 태풍이 강하게 온 상황이었던 터라 당장 출발은 어려웠고 현지의 신부님의 추천으로 이탈리아 남부지방인 캄파니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풍이 잠잠해질 때까지 머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는 전통적으로 가난한 동네이기 때문에 유명한 항구 도시들 몇몇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시골 동네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평범한 시골 마을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아도 그 역사가 대부분 수백 년 이상 존속해온 곳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이 많습니다. 제가 신세를 졌던 마을 역시 그런 곳 중 하나에 해당했고요. 특이한 건 그 마을의 중심지에 굉장히 오래된 거대한 고목나무가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7세기 후반에 로마 황제가 교황에게 가기 전에 남부의 도시들을 순행을 하다가 풍랑을 맞아 잠시 이 마을에 들렸었고, 마을의 주민들의 환대에 감동한 황제가 환관에게 주문을 하여 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그게 바로 그 나무라는 것이었죠. 문제는 1400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그 고목나무를 마을 주민들이 꺼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외부인의 시선으로 볼 땐 한없이 고풍스럽고 멋있어 보이는 마을의 랜드마크로 보이지만, 대대로 그 마을에 살아온 주민들의 눈엔 그저 마을의 애군을 손에 쥔 채 마을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마을의 촌장님께서 저에게 저 나무엔 절대 가까이 가지 말 것과 특히 밤에는 절대 쳐다도 봐서는 안 된다라며 신신당부를 하셨고요. 물론 저는 타인의 눈엔 어떨지 몰라도 신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대리하는 사람이기에 크게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말을 맹신하진 않았습니다. 마을에 머문 지 사흘 정도 지났을 때 동료 사제로부터 연락을 받기를 태풍이 잠잠해지고 있으니 당장 내일이라도 귀국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이었고, 저는 이제 그 마을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게 됐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잠을 이루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숙소 밖으로 나와 불빛이 드문드문 띄고 있는 마을의 어귀를 돌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는데 어디서 은은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변성기가 오지 않은 맑고 청아한 소년의 목소리로 들리는 그 노랫소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쳐있는 제 자신을 위로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 정도였기에 마을 촌장님의 당부를 무시하고 그 고목나무로 향했죠. 그리고 그 나무로 점점 가까워져 갈수록 저는 제 귀를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고목나무의 근처엔 사람의 그림자조차도 보이지 않는데도 그 노랫소리가 끊임없이 마치 반복재생이라도 해놓은 마냥 들려오는데, 멀리서 희미하게 들릴 땐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었던 그 노래는 현재는 이탈리아에서 쓰지 않는, 못해도 중세에나 사용했었던 라틴어로 흘러나오고 있었으며, 그 가사를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드리면 원통한 이들의 피가 바닥에 뿌려져 그 피를 양분 삼아 자라난 나무는 이제 스스로의 자아를 가지고 있네. 누가 나를 이곳에 심었나? 누가 나를 여기에 던져 놓았나? 움직이고픈데 움직일 수 없으니 원통하고 또 원통해.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리고 아무리 둘러봐도 고목나무 근처의 사람이라곤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흘러나오는 노래의 가사는 저랬고요. 그러니까 1400년의 세월을 딛고 살아온 저 나무 스스로가 자아를 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 몸을 지배해오는 섬뜩한 느낌에 뒷걸음질을 치던 제 귀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고목나무의 나뭇가지 중 어딘가에서 들려온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제 시야가 그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보이는 건 고동색의 천을 몸에 휘두르고 있는 앳돼 보이는 한 소년이 저를 나긋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직감상으론 자아를 가지게 된 나무가 사람의 몸으로 현신을 한 것으로 보였죠. 그리고 그 순간 제가 걷고 있는 길에 묘한 이질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리를 아무리 해석해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중에 으뜸되는 것은 신께서 흙을 빚어 창조한 인간들입니다. 헌데 한낱 미물에 불과한 나무가 제 아무리 수십 세기를 살아왔다고 해도 스스로 자아를 가진다니요. 심지어 사람의 모습으로 현신까지 가능한 존재라니, 그것을 직접 두 눈으로 마주하게 된다면 제 아무리 강직하고 경건한 마음을 지닌 사제라 할지라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곧 그것은 제가 서 있는 곳으로 천천히 날듯이 내려왔고, 한동안 제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유심히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곳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나를 이곳에 심어놓은 이들과 같은 것을 믿고 있어. 난 그들을 혐오하고 증오해. 그러니까 이곳에서 빨리 떠나줬으면 좋겠어. 명심해. 이 말을 듣는 내내 저는 마치 날이 잘 서 있는 단검으로 온 몸이 난도질을 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믿는 존재를 마주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긴 하나,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사리를 가득 담아 바라보는 것이 다른 점이었죠. 비슷하다고 하면 악마를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도저히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여실히 실감한 저는 그곳의 경고에 따라 그 자리를 황급히 벗어나 숙소를 향해 허겁지겁 발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았고 저를 마중 나온 동료 사제를 따라 그 마을을 벗어나려는데 마을의 촌장님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다가와서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 그것을 보고 말았다고요. 그러면서 만약 그 어딜 가더라도 그 존재를 마주한 것을 절대 발설하거나 알려서는 안 되며 만약 이를 어길 시 그의 화살이 제 심장을 벌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저는 귀국을 한 뒤로도 한 달여간을 꿈에서나 환상으로 마주하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것의 존재는 끊임없이 제 신앙을 쥐고 뿌리채 흔들며 저 스스로를 붕괴시키려 들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건 그 나무의 존재가 띄고 있던 짙고 푸른색의 눈동자를 제가 마을을 떠날 때 섬뜩하게 경고를 했던 마을 촌장님의 눈에서도 똑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제가 촌장님을 처음 봤을 때 봤던 눈동자는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과연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확인하고 싶지만 그 기분 나쁜 곳은 다시 가고 싶지 않습니다. 1400년을 살아온 고목나무가 스스로의 자아를 만들고 사람의 모습으로 현신을 한다. 우리나라 고전 민담에도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종종 있기도 하죠. 천년묵은 산삼이 사람의 모습으로 현신하여 신만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돌아다닌다는 일명 산삼이. 하지만 산삼이와는 달리 그 고목나무는 뭔가 삐뚤어진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원래 자기가 살고 있던 땅으로부터 강제로 뽑혀 그 마을에 심어졌고 그 일을 실행한 사람들이 당시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있던 로마 제국의 황제와 그 신하들이니만큼 그들과 같은 존재를 섬기는 이들에 대한 증오도 상당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와큐치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로 10년 전 대학생일 때 자취했던 자취방에서 겪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0년 전에 겪은 일이라 완전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기억이 나는 부분만 끌어와서 이야기를 써볼게. 2013년 군대를 제대한 나는 말년에 친 수능 성적에 따라 지방대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는데 솔직히 그 당시에 내가 가진 돈이라고 해봐야 군대에서 한 푼 두 푼 모아놨던 돈 110만 원이 전부였어. 입대 전까지 알바를 하면서 모아놨던 돈으로 등록금을 내고 나서 사실상 주머니에 남은 최후의 보루였지. 어떻게든 아득바득 아껴야 했던 그 상황에서 거의 하루 종일 그 일대를 다 뒤져서 방 하나를 발견하게 돼. 대부분 보증금 200에서 300에 월세 40만 원이 평균이었던 반면에 그전까지 봐왔던 방들에 비해 더 넓었고 침대에 냉장고, 에어컨에 TV까지 옵션으로 달려있으면서 무보증에 월세 3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어. 물론 그 당시 내가 나이가 어리긴 했어도 이유 없이 가격이 싸면 그 방엔 필시 사연이 있을 거라는 걸 모르지는 않았지. 하지만 당시 내가 처해있던 상황에선 그 방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거기에 학교까지의 거리가 걸어서 10분 내였기 때문에 더할 나위가 없었어. 그렇게 2달이 조금 지나서 OT를 하고 개강을 하면서 본격적인 대학 생활이 시작이 됐고 그때부터가 그 방에서 겪었던 지독하고도 처절했던 악몽 같은 시간의 본격적인 시작이었어. 처음엔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었지. 가위에 눌리거나 자다가 이상한 느낌의 눈을 떠보면 내가 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다거나 하는 일련의 일들 말이야. 귀신이 눈에 직접적으로 보인다거나 하는 일은 처음에는 없었다는 거야. 그러다가 첫 학기 중간고사 시즌으로 접어들었을 때 그 방에 살고 있었던 귀신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됐어. 그날은 늦게까지 열람실에서 공부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던 날이었는데 방에서 책을 펴서 공부를 더 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에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다가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깼는데 몸이 움직여지질 않는 거야. 그리고 방의 한가운데에서 사람의 말소리가 들렸어. 한 사람이 아니라 둘셋 정도 되는 그런 소리였는데 처음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가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니까 또렷하게 들리더라. 쟤는 얼마나 버틸 것 같냐. 생각보다 인물이 괜찮은데 밤에 가지고 놀아볼까. 누가 먼저 가지고 놀래. 이런 대화더라. 그리고 그 목소리는 전부 여자인 것 같았어. 뭐지 하고 누나를 굴려서 그쪽을 봤는데
머리가 허리를 넘을 정도로 길었고 새벽 시간이라 방이 어두워서 그런지 몰라도 온통 검은색의 면옷 같은 걸 입은 여자 3명이 앉아 있었어. 귀신들은 아직 내가 자기네들을 쳐다보고 있는 걸 눈치를 못 챈 건지 나를 반찬 삼아 떠들어대다가 왼쪽에 앉아있던 여자가 누나를 굴려서 나를 힐끗하고 쳐다보면서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 이어서 다른 두 여자도 나를 똑같이 쳐다봤고, 그런데 말이야, 여기서 너무 소름이 돋는 거야. 여자 셋이 생긴 게 너무 똑같아. 마치 한 명인 귀신이 분신술을 쓴 것처럼 말이야. 그 귀신 3명이 얼굴이 전부 게이샤들처럼 분칠을 새하얗게 하고 있는데 다같이 동일한 표정을 하고 기괴하게 웃는 그 모습이 너무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어. 걔네들은 미동도 없이 몇 분 동안 나를 쳐다보다가 한 명씩 입을 여는데 그건 그 상황에서 보는 게 아니면 어떤 건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거야. 쟤 보면 볼수록 괜찮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어디부터 만질까? 바지부터 벗겨봐. 그러자. 그렇게 귀신들이 내가 앉아있는 자리까지 와서는 한 명은 내 팔 양쪽을 붙잡고 다른 한 명은 내 어깨랑 상체를 잡은 상태로 마지막 한 명이 내 바지를 벗기려는 그 순간 내 핸드폰의 알람이 울리면서 가위에서 가까스로 풀려날 수 있었어. 그리고 그 가위의 여파 때문인지 하루 종일 멘붕 상태였던 나는 그날 시험을 본 과목을 죽을 쓰고 말았지. 심지어 더 미쳐버릴 것 같은 게 뭐였냐면 그날 겪은 가위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내용의 가위를 중간고사 내내 겪었어. 내가 생전 안 믿던 모든 종교의 신들을 찾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지. 그렇게 중간고사를 완전히 망쳐서 멘탈이 박살난 상태로 종강연을 하는데 고학번 선배가 날 따로 불러내더니 명함 한 장을 건네주더라. 그 선배의 얼굴이 안 봐도 뭔지 알 것 같다는 느낌이었지. 그렇게 그날은 과 동기의 집에서 신세를 졌어. 도저히 그 방에 들어갈 엄두가 나질 않았던 거야. 다음날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하니 아무런 두서 없이 위치를 말하라길래 방 주소하고 지역을 말씀드렸고 거의 3시간 정도가 지나서 전화가 오길래 내 방 앞으로 갔더니 누가 서 있길래 자세히 보니까 그냥 추리한 차림을 하고 서 있는 어린 여자가 날 보면서 손을 흔들길래 세상 참, 뭐든 겉모습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렇게 내 방에 들어간 무속인이 아무 말 없이 방울을 흔들다가 눈을 부릅뜨고 냉장고 쪽을 쳐다보는 거야. 그러더니 나한테 냉장고를 잠깐 다른 데로 옮겨놓으라길래 코드를 뽑고 방 귀퉁이로 갖다 놓자마자 냉장고 뒤편의 벽지를 벗겨내는 거야. 너무 당황해서 뭐 하는 거냐고 막 뜯어 말리던 중에 어느 정도 벗겨진 벽지 너머로 보이는 광경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고 끔찍했어. 벽지 뒤엔 미세한 틈 하나 없이 빼곡하게 부적이 붙어 있었는데 전부 불에 그을린 것 같이 생겼었고 문제는 무속인이 그 부적들을 다 떼어내고 나니까 드러난 너머의 모습이야. 빨간 물감인지 피인지 시뻘겋고 꾸덕한 액체가 벽 전체에 가득히 발려져 있는 모습이었는데 무속인도 고개를 절레절레 하더라. 그리고 굉장히 뒷박한 얼굴을 하고는 당장 집주인 놈을 불러와 달라길래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지. 나는 그냥 방 안에 살짝 문제가 있다는 핑계로 집주인을 방으로 불러들였어. 그리고 내 방에 들어온 집주인분이 무속인을 비롯 방의 상태를 보더니 나한테 막 고함을 지르면서 멱살을 잡으시는데 거기서 무속인이 되려 그 손을 뿌리치면서 집주인한테 고함을 치는 거야. 키가 160이 조금 안 돼 보이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마른 체형이었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건지 창문도 방문도 다 닫혀 있는데 그걸 다 뚫고 나갈 정도로 쩌렁쩌렁한 목소리였어. 이게 어디서 적반하장질이야? 여기에 집주인이 화들짝 놀라서 무속인분을 쳐다보니까 무속인분이 속사포로 디스랩을 펼치시더라. 결국 집주인은 무속인의 성화에 못 이겨서 나한테 그 방에 대한 사연을 털어놨어. 약 5년 전쯤에 이 방에서 동거를 하던 커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심하게 다투고 난 이후로 여자가 안 보이길래 그냥 헤어졌나 보다 생각을 했대. 그리고 얼마 있다가 남자가 집을 내놓고 나갔고 그 다음 들어온 세입자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서 방에서 악취가 너무 심하게 난다고 말을 하길래 업자들을 불러다가 확인을 했대. 세입자가 말을 하길 악취의 진원지가 냉장고 뒤편이라고 했대서 업자들이 거길 집중적으로 깠더니 그 안에서 반쯤 부패된 여성의 시신이 발견이 됐다는 거야. 문제는 그런 사건이 밖으로 빠져나가서 소문이라도 나면 그 방에 다시 세입자를 받기가 힘드니까 업자들은 물론 세입자에게 뒷돈을 줘서 입막음을 시킨 다음 혹시 몰라 무속인을 불러다가 구슬하고
냉장고 뒤편에 그런 조치를 취해놓은 다음 한동안 방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슬슬 괜찮겠지 하고 내놓은 걸 내가 덥석 몰고 들어온 거라고 하더라. 결국 나는 집주인에게서 그동안 냈던 월세는 물론 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어. 처음엔 안 된다고 일관하던 집주인은 내가 다 소문내버릴 거라고 반협박을 하니까 결국 돈을 줬고, 속편이 하나 있는데 그때 집주인이 말했던 내용 중에 발견된 시신은 한 곳뿐이었다고 했잖아. 그런데 내가 본 귀신은 전부 3명이었거든.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싶어서 그때 무속인이 가기 전에 물어봤지. 그러니까 무속인이 하는 말이 원한이 너무 강한 원귀는 때때로 스스로의 자아를 분리해서 인과 요의 무게를 덜어내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고 했는데 당최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더라. 그동안 제 채널에 자취방에서 겪은 사연들이 많이 제보가 왔었는데요. 대부분 동일한 내용에 살짝 식상했었는데 와큐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은 뭐랄까 정말 그 자리에서 겪지 않는 이상 상상이 안 갈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우울한 곤양이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로 학창시절의 대부분을 보낸 아파트에서 살 때 겪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태어나 유치원 때까지 거기서 살았고요. 국민학교로 올라갈 즈음 나주에 소재한 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할 즈음에 제가 살던 라인의 끝인 707호에 새로 이사를 들어오길래 짐도 같이 옮길 겸 일을 돕다가 한 누나를 알게 됐어요. 당시 17살이었던 저보다 2살 많은, 그러니까 수능을 앞둔 고3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첫 인상이 첫눈에 반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예뻤고 성격도 사글사글하니 착해서 제가 쫓아다니면서 좋아한다고 많이 귀찮게 했었었죠. 그러다가 결국 그 누나가 수능이 끝나면 저랑 만나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날이 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가장 행복한 순간에 찾아온다고 하죠. 그 누나가 학교에서 늦게까지 야자를 하고 학교하는 길에 그만 실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707호 아저씨랑 아주머니는 난리가 났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일도 다 팽개쳐두고 누나를 찾는 데만 집중을 하시면서 거의 한 달 동안을 반폐인처럼 지내셨어요. 저 역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로 지쳤었고요. 그렇게 누나가 실종된 지 2달이 조금 넘었을 때 누나를 기적적으로 찾을 수 있었지만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된 장소가 아파트의 지하 창고였다고 들었는데 발견 당시 모습이나 정황 등을 살펴볼 때 안 좋은 일을 당한 다음 그 자리에서 범인에게 살해를 당한 듯 하다 라고 전해 들었죠. 정말 그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707호의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너무 충격을 강하게 받으신 건지 한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시다가 어느 순간에 이사를 가셨더라고요. 뭐 제가 그 입장이었어도 자기 자식을 잡아먹은 아파트에서 발을 붙이고 살 이유도 감정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범인이 잡혔는데요. 그 정체가 당시 아파트에서 경비원 업무를 보던 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형은 군대를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당시 저희 가족이 살던 그 아파트에 경비원으로 취직을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되게 인상도 좋고 키도 크고 잘생기기까지 해서 아파트 내에서 여학생들에게 인기도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시간이 지난 지금도 이해가 가질 않네요. 그렇게 누나가 하늘의 별이 된 지 1년이 지나 여름 초입에 접어들었을 때 아파트 내에서 기이한 일이 하나둘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의 지하실이 아파트 바깥에서도 안쪽이 훤히 보일 정도로 지상으로 노출이 돼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다 보니 지하실 내 습기 방지 차원에서 창문을 전부 열어놓고 관리를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요, 주민들이 하나둘씩 경비원분에게 민원을 넣기 시작한 겁니다. 민원의 내용이 지하실 근처를 지날 때마다 시체가 썩는 역한 냄새가 진동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만장일치로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거였죠. 거기에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교복을 입은 어떤 여자가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이상한 말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지하실에서 여자가 웃는 소리와 우는 소리가 같이 들렸다는 이야기들이 주로 들려왔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는 어떤 예쁘장하게 생긴 땡땡여고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두고 얼굴을 요리조리 살펴보더니
아니네, 아니네, 아니네. 이 말을 반복하면서 지하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길래 뭐지 싶어서 따라 들어가려고 했지만 지하실의 문은 애초에 열렸던 적이 없었던 것 마냥 꿈쩍을 안 하더라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죠. 저는 그 이야기를 전부 듣고 나서 그 누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여지없이 들어맞았죠. 제가 그 누나의 연가를 처음 본 그날, 반장 부반장과 늦게까지 야자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시간이 밤 11시였죠. 요즘은 밤 11시에 불이 꺼져 있는 집을 찾아보기가 힘들지만 당시엔 10시만 넘어도 대반이 불을 다 끄던 시절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가로등 불빛 한두 개를 제외하곤 불빛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조심조심 지하실 근처를 지나려는데 뒤에서 누가 제 옷깃을 잡는 느낌이 들어서 바로 멈춰 섰습니다. 아니, 굳이 용건이 있으면 학생이라던가 저기요 하면 그만인걸 굳이 옷깃을 왜 잡지? 하면서 뒤를 돌아본 저는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공포감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얼굴만 떠올려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사람, 그 누나가 초점 없는 동공을 이리저리 굴리면서 제 얼굴을 살펴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나, 나 기억나? 수능 끝나면 나랑 만나준다며.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하지만 누나는, 아니 누나의 영가는 살아생전의 기억은 단 한 가지만을 제외하곤 전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아니네, 아니네, 아니네. 이 세 마디만을 남긴 채 제 옷깃을 놓고는 그 길로 지하실을 향해 힘없이 걸어가는 그 뒷모습이 너무 애달프게만 보였죠. 그렇게 상념에 젖어가던 그때 제 울음소리를 제외한 그 어떤 소음도 없던 아파트 단지 내에 굉음에 가까운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 전설의 고향이나 전통 사극물이 자주 방영이 됐었는데요. 거기서 여자들이 고문이나 신문을 당할 때 고통에 못 이겨서 악을 쓰면서 비명을 지르는 그런 소리가 단 한 번 들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제 귀에만 들린 게 아니었는지 경비원분이 허겁지겁 제가 있던 방향으로 달려오셨고 1층과 2층에 살던 분들 역시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지하실 쪽으로 한 분 두 분씩 나오기 시작했죠. 저는 제가 겪었던 방금 전의 상황을 전부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당시에 그 자리에 나온 분들 중에 부녀 회장님이 무언가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귀신한테 해코지 당하나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겠냐고요. 무당 불러서 굿합시다. 결국 다음날 부녀 회장님이 거둔 회비와 사비를 전부 털어서 옆 동네에서도 가장 용하다는 무속인을 불러왔고 하루 반나절 동안 쉴 새 없이 굿을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결판이 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무속인에게 빙의된 누나의 영가는 계속 한사코 어떤 미련이 남아서인지 못 떠나겠다고 악다구니를 썼대요. 그리고 그날 야자를 빼고 아파트에 들어선 저에게 부모님이 그 말씀을 해주셔서 혹시 나 때문인가? 하고 양해를 구하고 무속인분에게 가까이 가고 있을 때 분명 무속인분이 서있던 그 위치에 생전의 모습을 한 누나가 서서 마치 봤으니까 됐어라는 눈을 하고 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눈을 몇 번을 닫고 다시 봤지만 여전히 누나는 그 자리에 서서 정말 한없이 따뜻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의 느낌이 되게 멍했고요. 그냥 아무런 말도 행동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언제 있었냐는 듯 누나의 모습이 사라졌고 그 자리엔 다시 무속인분이 서 있는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속인분이 이제 됐다고 그렇게 완강하게 안 가 못 가 하던 애가 이제서야 맘 놓고 갈 수 있겠다 한다고 그 다음 저한테 가까이 와서 혹시 저 여학생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저는 서슴없이 남자친구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속인분이 그럼 그렇지 안 간다 못 간다 주구장창 버틴 이유가 있었네 하면서 자네 덕에 일이 잘 풀렸다고 토닥여 주시고는 다시 의식에 집중을 하셔서 무사히 누나의 천도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천도제 이후로 아파트 내에서 귀신을 봤네 어쨌네 하는 이야기는 다시 들려오지 않았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아버지의 인사발령지가 부산으로 나면서 이사를 가게 됐죠. 가끔씩 그리고 이따금씩 그 누나가 생각이 나고는 합니다. 애가 둘이 딸린 아저씨가 주책 맞다고 생각을 하실 순 있겠지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었죠.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애달프고 평생 기억에 남는다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뭔가 공포스럽다기보단 슬프고 안타깝고 애달프고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이야기네요.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애달프게 평생 기억에 남는다. 참 슬픈 말이지만 또 명언인 말이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윤보라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베트남에 여행을 갔을 때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4년 전에 베트남에 여행을 갔을 때 겪었던 일이에요. 당시 5년간 몸담았던 회사를 퇴사하고 심적으로 많이 지쳐있던 상태였어서 해외여행을 통해 여독을 풀 요량으로 베트남의 다낭행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전 회사에서 친했던 동료들의 단톡에 말을 했더니 저랑 유독 가까웠던 박은영 대리가 다낭 현지에 자기가 잘 아는 여행 가이드가 있는데 지금은 쉬고 있지만 자기가 말을 하면 기꺼이 동행을 해줄 거라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낭에 도착을 해서 박 대리가 알려준 번호로 연락을 하니 저 멀리서 한 여성분이 손을 흔들며 오토바이를 타고 다가오는 게 보여서 동승을 한 채로 제가 예약한 호텔방으로 함께 이동을 했죠. 총합 4박 5일의 여행 기간 중 이틀 동안 다낭 안에 있는 모든 관광지는 물론 현지인 가이드분이 추천하는 맛집과 로컬 맛집을 전부 돌아다니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이제 뭐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쯤 가이드분이 교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유적 같은 데를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동의를 하고 다음날 이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비가 거의 폭우 수준으로 쏟아지길래 그냥 취소하고 숙소에서 시간을 보내려 했죠. 하지만 불굴의 의지를 가진 가이드분은 기어이 차를 렌트를 해오셨고 그렇게 마음이 붕뜬 상태로 3일차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날 겪었던 일이 제가 제보하는 이야기의 엑기스이자 전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차를 타고 도심가를 빠르게 벗어나니까 그제서야 여기 진짜 동남아시아구나 라는 걸 느낄 만한 풍경이 펼쳐졌고요. 지나치는 풍경들을 감상하고 있으니 뭔가 답답했던 느낌이 쫙 하고 풀리면서 안정감과 자유감이 전신을 뒤덮더라고요.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잔고장이 많은 건지 가이드분이 연신 이상한 애를 연발하길래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내비게이션이 원래 설정한 도착지로 안 가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안내를 한대요. 이미 다낭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와버려서 도착지 설정을 다시 해야 할 것 같다고 차를 세우시는데 갑자기 거짓말처럼 비가 뚝 하고 그치더니 뿌옇던 안개까지 싹 걷어지자 저희의 앞에 웬 건물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법 규모가 있는 사찰을 있는 그대로 본 적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느낌과 흡사한 양식을 띠고 있는 건물이었고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누가 봐도 사람 손을 오랫동안 타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폐건물이라는 것이었는데요. 풍겨지는 느낌이 마치 영화 알포인트에서 나오는 귀신 나오는 건물같이 흉흉한 느낌에 당장이라도 귀신들이 얼굴을 빼꼼 내밀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심지어 가이드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다낭에서만 15년을 살면서 가이드 일을 해왔었는데 이런 건물은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오랫동안 차 안에 타고 있기도 했었고 비도 그쳤으니 차에서 내려서 기지개도 켜고 몰래 노상방뇨를 하며 그 건물이 풍기는 음산한 분위기에 취해 넋을 놓고 바라보는데 그 건물 안에서 어떤 남자가 걸어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이 사원에 승려분들이 거주를 하시나 보네요. 가이드분이 그 남자를 보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 눈으로 볼 땐 그 남자의 걸음걸이가 좌우로 심하게 기울어서 엉성하게 걷는 모습으로만 보였거든요. 누가 봐도 사람 같지가 않았고 심지어는 걸어 나온다라기보단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 일단 차에 타요. 저 사람이 승려인지 괴한인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고 가이드분의 오킷을 잡아서 차 방향으로 끄는데 가이드분의 동공이 완전히 풀려 있더라고요.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요. 그러다가 다시 사원 쪽을 봤는데 수상한 보폭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던 남자가 안 보여서 대략적인 분위기에 홀려서 헛것을 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저와 달리 가이드분이 갑자기 저는 여행 가이드고요.
옆에 계신 분은 한국분이신데 여행을 오셨습니다. 승려분들이 거주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괜히 소름이 쫙 하고 돋는 거예요. 분명 제 눈엔 아무것도 안 보이는 허공에 대고 합장을 하며 말을 하니까요. 그러다가 차 안에서 제 핸드폰 벨소리가 들려서 휴대폰을 가지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는데 가이드분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더라고요. 본능적으로 직감을 했죠. 귀신의 손에 이끌려서 저 사원 안으로 들어갔구나라는 걸요. 솔직하게 돌아가는 길을 전혀 모르는 데다가 베트남 말도 몰라서 내비게이션을 작동하는 법도 몰랐고 당연히 현지의 공안에 연락을 취할 방법조차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원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사원의 내부 모습은 뭐랄까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느낌이었어요. 생전 처음 보는 내부 장식인데 대부분 파손이 심하게 돼서 원형을 알아볼 수조차 없었고요. 벽을 비롯한 곳곳이 검붉은 무언가로 칠해져 있는 대략적인 모습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원 안이 너무 층고도 높고 공간도 넓어서 핸드폰 후레쉬로는 딱 제 앞길만 비춰질 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가이드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처 없이 그 넓은 공간을 배회하던 중에 사원의 창문 사이로 햇볕이 들어왔고 그제서야 그 사원 내부의 모습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마치 전쟁 중에 파괴가 자행된 것처럼 완전히 난장판이었고 곳곳에 머리를 비롯한 신체 일부가 잘려나간 불상들이 나뒹굴고 있는 데다가 제가 아까 전에 검붉은 무언가로 칠해져 있는 벽 곳곳을 봤다고 했었던 게 제대로 보니 전부 핏자국인 거예요. 가이드분을 찾고 자시고를 떠나서 빨리 그곳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막 입구 쪽을 향해 뛰어가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둔탁한 무언가로 한 대 맞은 것처럼 머리가 띵해지더니 방금 전까지 제 눈앞에 보였던 입구가 사라지고 벽이 나오는데 진짜 무서운 건 둘째치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유독 형체를 온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 엄청나게 거대한 불상 앞에 어떤 여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저를 쉬지 않고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설마 가이드분인가 싶어서 가까이 다가갔죠. 확실히 가이드분은 맞았는데 제가 막 어깨를 잡고 정신 차리라고 흔들어대도 제 손을 완강하게 뿌리치면서 방해하지 말라는 날카롭게 째진 눈으로 한번 쳐다보더니 다시 하던 행동을 반복하길래 이제는 저마저도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내가 왜 타국에 여행을 와서 이런 엿 같은 걸 겪어야 하나 하며 깊은 빡침을 느꼈죠. 결국 화가 날 대로 난 저는 가이드분의 멱살을 잡고 뺨을 여러 대를 올려치면서 정신 좀 차리라고 고함을 질렀고요. 가이드분이 정신을 차린 건지 고개를 좌우로 도리도리를 하더니 여기가 어디냐면서 당황스러워하는 그 순간 사원 전체에 연부를 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명이 단체로 떼창을 하는 소리였어요. 그 상황쯤 되면 정신이 완전히 나가서 주저앉아야 정상이지만 죽어도 한국에서 죽어야지라는 생각이 든 저는 가이드분의 손을 잡고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가면서 거의 반파된 창문 어딘가를 발견하곤 어거지로 몸을 구겨놓고 가까스로 사원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재빨리 차에 올라타서 일단 여기만 벗어나자며 악셀을 밟았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낭 시내로 들어와 호텔에서 짐을 풀며 가이드분과 아까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이드분의 말씀에 따르면 제가 핸드폰을 가지러 차 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 우물로 보이는 곳에서 다른 승려분이 추가로 나오시더니 이 사원은 쩐왕조 시대의 참족들을 몰아내고 불심을 함양코자 황제께서 직접 세운 유서 깊은 사원입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 안에 들어가서 부처님께 인사를 한번 올리심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한사코 거절하는 가이드분을 반강제로 2명이서 사원 안으로 끌고 들어갔고 그 이후로는 기억이 없었다고 해요. 저는 남은 일정 내내 그 사원에 대해 알아내보려 했지만 전혀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입사를 해서 베트남 다낭에 초대 지사장으로 내려가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다낭에서 한평생을 살았다고 하는 통역 직원에게 그 사원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현지인이라면 그것도 평생을 다낭에서 살았으면 충분히 알고도 남겠지라는 계산이 들어간 질문이었지만 아니요, 그런 사원 같은 게 있다는 얘기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라는 허무한 답변만이 돌아왔죠.
도대체 그 사원은 무엇이었으며 제가 그 안에서 본 것들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아직도 그 미스테리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작정하고 홀려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 다른 차원에 다녀왔다는 후일담들을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이 자국 내에서 경험한 일이며 타국에 들렀을 때나 여행을 하는 중에 겪었다는 후일담은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윤보라님께서 제보해주신 이 이야기를 통해 색다른 후일담을 접하게 된 것 같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오늘만 사는 싸나님께서 곤생활 당시에 겪은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만 사는 싸나님께선 요즘 굉장히 핫한 주제인 DP조로 곤생활을 했다고 하며 오늘 이야기 역시 DP조로 임무를 수행 중에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 일을 겪은 시점으로 가서 이야기를 풀어보자면, 상병이 꺾였을 때라 제가 조장을 받고 있었고 때마침 군번이 1년 차이가 나는 아들 군번이 제 부사수로 들어와서 한창 교육을 하고 있을 때였죠. 당시에 제가 체포를 해야 했던 탈영병이 100일 휴가를 나갔다가 미복귀한 지 3주가 넘어가던 사람이었는데요. 최초 탈영 지점으로 알려진 게 인천 계양구 쪽이었습니다. 물론 최초 지점이지 그 당시 현 시점에선 이 사람이 어디로 새어나갔는지 거의 정보가 없는 상태로 인천의 한 헌병대와 협조하에 수사를 시작했었죠. 그렇게 사흘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음에도 별다른 단서를 전혀 찾지 못한 상태에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당시엔 인천에 몇 없던 PC방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정말 세심하게 조심히 수색을 하던 중 부사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구월동에 소재한 PC방에서 탈영병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했다고요. 그래서 당시 협조 중이던 타 헌병대 DP조의 연락을 취해 합동으로 검거하기로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협조 인원들이 해당 PC방에 도착을 했을 땐 이미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곳곳에 다친 민간인들과 부사수가 엉켜 있었습니다. 탈영병은 현장에서 모습을 감춘 다음이었죠. 부사수의 말에 따르면 해당 탈영병에게서 살짝 이상한 모습을 봤다는데요. 혹시나 자신을 보고 눈치를 챈 뒤 도주할 것을 우려하여 탈영병이 잡은 자리 지근거리에 있는 자리에 착석 후 동향을 예의주시하던 중에 부사수와 탈영병이 눈을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치를 바로 챈 탈영병이 도주를 시도했고 부사수는 역시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제압을 하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품에 과도칼을 숨기고 있던 탈영병이 이를 휘두르면서 저항하는데 그 눈빛이 무슨 헷가닥하고 반쯤 미친 사람의 눈처럼 흰자위만 가득했다고 해요.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여성의 단발머리 같은 가발을 쓰고 여대생들의 평균적인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뭔가를 중얼거렸다는데, 저 새끼만 죽여? 아니, 딴 새끼들도 죽여. 그냥 다 죽여.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이내 소란에 놀라서 일어나 있던 다른 민간인들에게 과도칼을 들고 달려드는 걸 부사수가 제지했고, 또다시 이 새끼 거슬리네. 다음에 죽여. 그래, 다음에 죽일게. 이렇게 말을 하고는 낄낄거리면서 PC방 밖으로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저를 포함한 협조 인원들 모두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죠. 탈영병이 그냥 도주를 했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됐겠지만 흉기를 휘둘러서 민간인 4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이를 검거하기 위해 현장에 있던 제 부사수는 결국 검거에 실패했기 때문이었죠. 헌병대가 탈영병 검거에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다쳤다. 이건 바로 원대 복귀 후 중징계를 받아도 변명할 건덕지가 없는 말 그대로 사면초가의 상황이었던 셈이죠. 문제는 탈영병이 검거 과정에서 민간인에게 흉기를 휘둘렀기 때문에 본 사건은 군경 합동작전으로 넘어가게 됐고 이미 한번 검거에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저희에겐 제한적인 움직임만이 부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현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수사망을 좁혀가던 그때 탈영병을 부평의 한 모텔에서 목격했다는 신고자의 증언으로 최대한 티나지 않게 모텔에 접근, 사장님에게서 탈영병이 묵고 있는 객실의 열쇠를 받아서 문을 열고 들어간 저희의 눈에 보인 건 이미 모든 상황을 직감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어도 이상할 게 전혀 없었던 탈영병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객실의 샤워실이 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서
안쪽이 바로 보여지는 구조였는데요. 샤워실 안에 탈영병과 어떤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수증기 때문에 완전히 투시는 안 됐지만 확실한 건 샤워실의 바닥엔 피로 추정되는 액체가 한강을 이루고 있었고, 여자로 추정되는 타 인원의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이건 살인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쏜살같이 몸을 날려 샤워실의 문을 열었죠. 뒤이어 경찰들이 공포탄을 장전한 권총을 들고 제 뒤에서 접근 중이었고요. 그렇게 샤워실의 문을 열고 탈영병으로 추정되는 인원을 체포하려는데, 자세히 보니 저희가 수사를 위해 받았던 인상착의용 사진과 그 남자의 얼굴은 물론 체형 자체도 아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눈을 돌려서 여성으로 추정되는 인원을 확인해보니 무성한 다리털에 까무잡잡하게 그을린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혹시 하고 머리를 들춰보니 머리카락이 손에 들리는, 그러니까 가발이었던 것이었죠. 한마디로 여성으로 추측했던 사람이 여장을 하고 있던 탈영병이었고, 복부는 물론 가슴팍 부분에 흉기가 깊게 박혔다가 빠져나온 자상과 바닥을 가득 메운 피로 미루어 보건대 샤워를 하고 있던 민간인 남성과 여장을 한 탈영병이 특정 행위를 위해 모텔에 들어온 거다. 그리고 탈영병을 흉기로 찌른 민간인의 증언으로는 술에 취한 상태라 여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함께 모텔로 왔는데 샤워실에 함께 들어가서 자세히 보니 여장을 한 남성이었다. 속았다라는 생각에 술김에 주방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보통의 캐리어보다 3배는 더 큰 캐리어에서 토막난 상태의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인근의 CCTV를 감식한 결과 모텔에 들어오기 전부터 탈영병이 그 캐리어를 끌면서 인근을 배회하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고요. 그러니까 탈영병이 저지른 범행을 종합적으로 보면 구월동에 위치한 PC방에서 민간인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경상을 입혔고, 사흘 뒤에 술집에서 만난 여자를 토막살인을 한 다음 캐리어에 넣고 돌아다니다가 여장을 하고 술에 취한 민간인 남성에게 접근, 특정 행위를 위해 모텔에 들어갔다로 정리가 됐습니다. 흉기에 찔려서 큰 부상을 입었던 탈영병은 장시간의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지만 퇴원 직후 군사재판에 넘겨져 총합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육군 교도소에 수감된 것까지가 저와 부사수가 들은 내용입니다. 원래는 무기징역을 받아도 모자란 상황인데도 재판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감형이 됐다는데, 당시 재판을 직접 봤던 군탈관과 중대장이 해준 말에 따르면 탈영병이 재판 내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번복을 하며 계속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것처럼 중얼중얼거리다가 스스로의 목을 졸라 자해를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게 도저히 연기를 하는 사람 같아 보이지가 않았대요. 한마디로 정말 미쳐서 돌아버린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모습이 너무나 사실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군탈관이 말을 덧붙인 게, 당시 군탈관이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내가 부분적 영안을 가지고 있어서 가끔 귀신을 본다였는데요. 재판 당시 탈영병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것처럼 혼잣말을 하는 모습과 함께 탈영병의 어깨 위에 검은 원피스를 입은 어떤 여자가 앉아서 탈영병의 머리를 쥐어잡은 채로 탈영병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가 그 모습을 보며 충격에 휩싸인 군탈관과 그 여자가 눈이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검지손가락을 자신의 입에 갖다 대며 쉿! 말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며 입을 귀에 걸고 기분 나쁘게 웃는 걸 봤다는 거죠. 여기에 더 충격적인 건 재판에 출석한 탈영병의 가족의 증언에 따르면 탈영병이 어린 시절부터 여장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위로 누나만 3명에 탈영병 자체 생김새도 남성적이라기보단 여성스러운 이쁘장한 외모에 왜소한 체격과 작은 키를 가지고 있었고요. 군탈관이 봤다던 탈영병에게 씌인 그 귀신은 색정기로 보였고, 탈영병이 왜 민간인 여성을 그토록 잔혹하게 살해했는지, 그리고 왜 여장을 했었는지, 위로 누나만 3명인 환경임에도 이성교제를 한 번도 못 해봤고, 그로 인해 여성에 대한 집착과 환상이 색정기를 불러들였으며 스스로의 광기와 색정기의 광기가 맞물려서 일어난 일이 아닐까라고 하며 구름과자를 연이어 태우는 군탈관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만 사는 싸나님의 이야기를 제보받고 한번 쭉 읽어본 뒤에 지역신문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만 해당 사건에 대한 기사는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원문에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대가 나와 있는데요. 그 사건이 일어났던 해당 주엔 우리나라와 포르투갈의 월드컵 경기가 있었고, 해당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본선에 진출을 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기에 파묻혀 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 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오랜만에 돌아오신 시청자 꽃선녀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한 달 전에 신당을 찾아온 한 손님으로 인해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내드리는 이야기가 흉가에 갔다가 큰 잘못을 저지른 손님을 받고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 손님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예지몽 없이 받은 손님이었고 정말 특이하고 희소적인 케이스에 속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손님 같은 경우는 세터민, 그러니까 탈북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사람이고 흉가에 가서 뭘 겪고 했던 게 탈북을 하기 전,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 북한의 흉가에서 무언가를 겪었고 씌인 상태로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로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북한에 있을 때 군인이었고 대대급 부대장의 참모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군복무를 하고 있었던 부대 인근에 마을이 하나 있었다는데요. 그 마을이 사람이 살지 않은 지 꽤 오래된 마을이었고 당연히 곳곳에 보이는 모든 게 다 흉가였다고 하더라고요. 문제의 발단이 인근 마을에 식량을 얻으러 나갔던 한 개 소대급 병력이 전원 실종이 됐는데 이동 경로를 파악해보니까 그 마을의 어딘가에서 다 같이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대 내 간부진들이 출동해서 실종된 병력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그 손님은 마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그 안에서 대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집이 요즘도 그렇고 당시 북한 내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대저택 같은 그런 양식의 건물이라 눈에 딱 들어오는 곳이었다고 해요. 안으로 들어갔을 때 살짝 의아했던 점이 있다고 하셨었는데 그 마을이 버려진 게 본인이 장교로 임관을 하기도 한참 전이라 최소한 20년 정도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 곳이었는데도 내부가 정돈이 잘 돼 있고 먼지 한 톨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깨끗해서 누가 와서 관리를 하나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대요. 그렇게 무전기로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수색을 지휘하던 중에 본인이 있던 위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빗자루로 바닥을 쓰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상한 걸 감지를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고 관리인이 있다면 당연히 인근의 다른 마을들처럼 불이 켜져 있거나 적어도 마당에서 키우는 개가 있어야 하지만 들어올 때 그런 것도 없었고 인기척 자체가 아예 없었는데 무슨 굉장히 고요한 어떤 공간에 라디오가 켜지는 것처럼 갑자기 그런 빗자루를 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상황을 파악하려고 일어나서 2층의 곳곳을 둘러봤지만 당연히 자기 말고는 아무도 없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다른 간부진들이 들고 있는 랜턴 불빛이 보이는 곳은 그 저택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나 관측이 가능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빗자루 쓰는 소리에 이어서 사람 말소리도 같이 들려오기 시작하니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살고 있구나. 당장 나가자 하고 불이 나게 1층으로 내려갔지만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건 현관문이 아니라 이상한 조그마한 철문이 보이길래 열고 나갔더니 바깥으로 나가는 문이 아니라 옥상으로 향하는 문이었대요. 한눈에 봐도 그곳이 1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높이였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홀렸구나. 이 생각이 머리를 스침과 동시에 정확히 오른쪽 옆에서 허락 없이 누가 들어오라고 했나? 노성이었대요. 정정한 노인이 지를 법한 그런 노성이 이렇게 들려왔고 당연히 화들짝 놀라서 넘어진 그 손님이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봤더니 자기를 중심으로 한 10명 정도 되는 노동복을 입은 사람들이 자기를 에워싼 상태로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렇게 개맞듯이 두들겨 맞는데도 고통이 안 느껴짐에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는 황급히 옥상에서 1층으로 수직 낙하를 했대요. 떨어져서 탈출을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계단을 타고 내려갔다가 다시 옥상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판단이 섰다고 해요. 거기에 높아봐야 3층 정도였고 그분이 떨어진 위치가 화단이 있는 쪽이라 약간의 타박상을 제외하면 별로 다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위를 둘러본 손님은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고 그때 눈에 웬 오한마가 하나 들어오길래 그대로 오한마를 들고 그 집의 대문을 비롯해서 1층에 있는 모든 걸 다 박살낸 다음에 수색을 종료한다. 본 지휘관이 있는 위치로 집결하라. 이렇게 신호를 한 뒤 금세 집결한 간부진들에게 상황 보고를 받았지만 실종된 병력에 대한 그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다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안고 원대에 복귀를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부대에 복귀를 하고 나서부터
본인에게 조금씩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꿈이나 가위의 형태로 귀신들이 찾아와서 남의 집을 그렇게 박살을 내고 그냥 가면 어떡하냐, 당장 변상을 하던지 우리랑 같이 가던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화를 내다가 자기네 딴엔 이게 안 먹히니까 결국 현실에서까지 찾아와서 낮과 밤을 안 가리고 손님을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렇게 하루하루 정신이 오락가락하며 피폐해지던 중에 소속된 사단의 사단장이 태국에 들릴 일이 있었는데 동행할 보좌관으로 본인을 선택했다는 소식에 정말 뛸 듯이 기뻤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땅을 벗어나면 아주 잠깐이지만 귀신들이 자신에게 해코지를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고 하셨지만 이어지는 말로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태국에 사흘 정도 머물렀을 때 사단장이 자기는 중요한 손님을 접견하러 가야 하는데 너까지는 굳이 동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어디서 시간이나 때우고 있다가 호출하면 날 데리러 와라. 그 말에 손님은 인근 마을의 음식점에서 시간을 때우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말을 걸어왔대요. 말하는 걸로 봐선 동포는 맞는데 이북 사투리가 전혀 섞이지 않은 표준어 때문인지 금방 한국 사람이란 걸 눈치를 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면전에 밝히면서 동의도 구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합석을 했다고 해요. 그분 같은 경우는 굳이 총뿌리를 대고 만난 것도 아니고 민간인이고 자기도 지금 군인이라는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민간인으로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거절을 할 필요를 못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게 민간인인 척 흔한 가십거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에 갑자기 그 사람이 그분의 손을 잡으면서 그러게 왜 사람도 아니고 귀신들이 사는 집에 가서 깽판을 쳐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힘드신 거잖아요. 이 말을 하는데 순간 의구심이 들더래요. 이 사람 설마 관상쟁이인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적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심지어 본인이 그런 일을 겪은 걸 부대 내 간부진에게조차 발설을 한 적이 없었는데 평범한 사람이 그걸 척 보자마자 알아챌 가능성이 없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이 지금 이북 땅에 매여 있어서 그런 거다. 지금 당장은 당신이 그 땅을 형식적으로 벗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귀신들이 떨어져 나가지 못하는 거다. 이 말인즉 우리나라로 넘어와라. 그러면 귀신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갈 거다. 이게 제가 북한 사람이었던 적이 없는데도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사람이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그 말을 쉽게 내뱉지만 북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가족은 물론 친척 전체가 다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그 손님의 말을 덧붙이신 게 당시 북한에 가족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장교로 임관을 하고 나서 군복무를 하던 10년 새에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들이 당시 북한을 덮쳤던 대기근 때 홍수에 밀려 내려가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당시엔 혈혈단신 혼자였다는 거죠. 그렇게 그 사람의 설득이 퍽 와닿기도 했고 탈북을 했을 때 페널티를 받을 요소가 단 한 개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 길로 그 사람의 차를 타고 한국 대사관으로 가서 귀순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여러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에 정착을 했지만 그 사람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괴롭히던 그 귀신들이 떨어져 나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용하다는 무속인을 백방으로 찾아가면서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때마다 무속인들이 하나같이 했다는 말이 네가 잘못해놓고 용서를 빌 생각도 안 해보고 무작정 해결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러더랍니다.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도 계속 귀신들이 자기를 괴롭히니까 탈북을 할 때 태국에서 도움을 줬던 그 사람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 사람의 부인이 전화를 받았다고 해요. 자기 남편이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갔다. 좋은 인연인 건 알겠지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그 말에 심장이 철렁한 거죠. 정말 분기탱천할 정도로 화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분명 북한 땅을 벗어나면 귀신들이 괴롭히지 않을 거라는 말에 탈북을 결심한 건데 막상 와보니 떨어져 나가기는커녕 이런다고 우리가 떨어져 나갈 것 같냐며 조롱을 하며 더 심하게 괴롭히는 귀신들에게 한번 자기를 깨어내서 탈북을 하게 해놓고 막상 연락조차 닿지를 않다가 갑자기 저 세상에 가버린 의문의 그 사람에게 한번 돌아버릴 것 같았다고 해요. 이제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나 하던 중에 같이 강사 일을 하던 동료가 명함 한 장을 주면서 여기에 한번 가봐라 해서 저한테 찾아오신 거였고요. 그런데 그 손님이요. 저한테 찾아오신 게 한 달 전쯤이었거든요. 되게 수척하고 깡말라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굿을 준비하고 준비가 완료되면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고 부적 여러 장을 무료로 챙겨드렸어요. 이건 이렇게 이건 저렇게 붙이라고 다 말씀을 드리고 돌려보낸 뒤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서 손님에게 연락을 했더니
여기가 어디 어디 병원인데요. 혹시 고인분의 가족이나 일가 친척 관계가 되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고인분이요? 땡땡씨가 돌아가셨어요? 어이없어 하면서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 손님한테 제 명함을 줬다던 동료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당연히 동료분도 그 손님이 처해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이해를 하셨어서 술은 못해도 술 친구는 해주셨었다는데요. 어느 날 그 손님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잠들었고 목이 말라서 일어나서 물을 마시는데 그 손님이 자고 있던 방에서 열댓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당시 집에는 동료분이랑 손님밖에 없었는데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 방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북한 사람들이 입는 노동복 같은 걸 입은 사람 10명 정도가 자고 있는 손님에게 발길질을 하고 있는 걸 봤고 그 순간에 기지를 발휘해서 바로 손님을 들쳐매고 집 밖으로 빠져나온 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신당에 다녀왔다는 지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나이는 젊은데 꽤나 용하더라 라고 하며 제 명함을 쥐어주었고 곧장 그 손님에게 명함을 주었다는 거였죠.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가 되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하나 더 이야기를 꺼내자면 그 손님이 제 신당에 처음 들어오실 때 뒤따라서 10명 정도의 영가가 같이 들어왔어요. 그 영가들이 전부 그 손님을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기괴했던 게 영가들이 북한 노동당 간부들이 입는 노동복 같은 걸 입고 있었고요. 솔직히 그 손님이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굳이 도와주고 싶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반성의 기미가 아예 없었거든요. 그저 자기를 괴롭히는 이 귀신들을 떼어내서 죗값을 받게 해달라며 불같이 화만 냈었기 때문에 그 태도를 익히 봐왔던 그 영가들이 도저히 갱생이 안 될 것 같으니 끌고 가버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네요. 제 생각도 꽃선녀님과 같습니다.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허락 없이 제 집에 들어와서 뭔가를 갖다 놓고 앉아있다가 왜 허락 없이 들어왔냐는 말에 흉기를 들고 제 집을 전부 개박살을 낸다면 저 같으면 그 사람이 어디로 도망을 가던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어떻게든 응징을 할 것 같네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후줄근남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로 현재 택시운전사로 일을 하고 계시는 후줄근남님이 15년 전 처음 택시를 시작하셨을 때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택시운전사로 일을 하고 있고 연차로는 15년 정도 됐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살짝 편법을 썼기 때문에 시작과 동시에 개인 택시로 시작을 했고 따라서 시간 운용이 여유로운 편이었죠. 그 일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무섭고 떠올리기도 싫지만 제 큰아들이 검통 채널의 구독자라 아이들이 어릴 적에 해줬던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제보를 해보라며 성화를 해대기에 하는 수 없이 제보를 하게 됐네요. 15년 전 개인 택시 자격증을 구매를 한 다음 택시 일을 시작했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산업급이니 정해진 시간이라는 게 없어서 정말 프리하게 적자가 나지 않는 선에서 운전대를 잡고 그랬었는데요. 그날은 전날에 친구와 과음을 해버린 탓에 아침부터 오후 내리 잠만 자던 제게 와이프가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자 더 듣기 싫어서 운전대를 잡고 나왔던 날이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11시쯤이었는데요. 여자 손님 2명을 태웠습니다. 정확하게 2명이었어요. 인상착의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한 사람은 웨이브기가 살짝 있는 파마 머리에 하얀 원피스 차림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오피스룩이라고 하는 그런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짝 이상했던 건 행선지를 정장 차림의 손님분만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 옆에 있는 원피스 차림의 손님은 행선지를 거듭 물어봐도 묵묵부답이라 두 분이 행선지가 같으신가 보다 하고 바로 출발을 했죠. 그렇게 정장 차림 손님이 도착지에서 요금을 계산하고 내리는데 원피스 차림의 손님이 같이 따라 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서 창문을 내리고 걸어가는 손님에게 말을 했죠. 동승하신 손님하고 같이 안 내리시고요? 하는데 그 손님이 어이없다는 얼굴로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까부터 자꾸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고. 자기 혼자 탔는데 탈 때부터 2명이 탄 것처럼 행동을 하시냐고. 이게 말로만 듣던 태우지 말아야 할 손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생각이 들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 손님한테 늙어서 깜박깜박한다,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상황을 얼버무린 채 차를 몰아서 뒷좌석에서 창문만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그 손님 아닌 손님에게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서 제 택시에 탑승하셨냐고 물어봤습니다. 그제서야 탑승할 때부터 꾸준히 창문만 바라보던 그 손님이 고개를 저한테 돌려서 입을 열더라고요. 제가 가려는 곳이 조금 먼데 괜찮으시겠어요? 사례는 넉넉히 드릴 테니까 괜찮으시면 가주시고 아니면 내릴게요. 뭔가 제가 알고 지내는 동료들에게 들은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보통은 행선지를 단답으로 말하거나 아예 무시로 일관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들었었고요. 행선지를 말한 손님 아닌 손님은 도착지에 도착을 하면 사라진다고 했고, 무시로 일관하던 손님에겐 똑같이 무시로 일관하다가 며칠 뒤에 불의의 사고를 겪는다거나 한다고 했는데, 제가 태웠던 그 손님 아닌 손님은 행선지가 명확한 데다가 단답도 아니었고 심지어 사례까지 넉넉하게 하신다고 하니 아, 이게 살아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안 들래야 안 들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정장 차림의 손님이 제게 비친 태도를 미뤄볼 때 귀신은 맞겠거니 했습니다. 그 손님이 말한 행선지는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웬 야산이었어요. 당시가 내비게이션이 막 나왔을 때라 요즘처럼 여기 찍으면 바로 좌표가 찍히는 게 아니라서 살짝 당황스러웠죠. 사례가 과연 얼마가 될까라는 생각과 일단 해코지는 당하지 않았다라는 안도감과 함께 조금씩 행선지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손님 아닌 손님이 말한 행선지에 도착했다는 내비게이션의 알림음이 울림과 동시에 저는 뒤를 돌아봤는데요. 듣던 것과는 달리 사라져 있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손님이 메고 있던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갑자기 자기 머리에 딱밤을 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맞다. 지금 이 가방 안에 있을 리가 없잖아. 이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내리려는 모션을 취하다가 갑자기 저를 쳐다보면서 기사님,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 저희 부모님이 지급해드릴 테니 시간이 조금 걸려도 이해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내리기가 무섭게 쓱 하고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낚였다, 속았다, 내 기름값, 내 시간 하면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던 그 찰나의 순간 해가 뜨더라고요. 진짜 정말 해가 떴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두컴컴한 산중이었는데 갑자기 여름 새벽 그 시간대에 보이는 풍경이 제 눈에 고스란히 보이는 어처구니 없는 광경이 펼쳐지는 거였죠. 심지어 더 말이 안 되는 건 제가 그 손님을 태운 곳이 안양이었는데요. 안양에서 평택까지, 물론 도심가가 아니라 어디 이름 모를 동네의 야산이라고 해도 밤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출발을 했는데 동이 튼다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 싶어서 주위를 둘러보니 제 눈에 정말 지금도 선한, 그리고 기억하기도 싫은 그 대롱대롱이 보였습니다. 나이테가 굵다고 해야 할지 씨알이 굵다고 해야 할지 모를 아주 오래돼 보이는 고목나무의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린 사람의 시신이었습니다. 어두운 데 있다가 갑자기 밝아져서 시야에 착오가 생겼나 싶어서 두 눈을 몇 번이나 비벼본 뒤에 다시 바라봐도 똑같았기에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112에 신고를 때렸죠. 그리고 도착한 경찰에게 상황을 다 설명한 다음 서에서 조사를 받고 알리바이를 입증한 다음 몇 시간이 안 돼서 서에 도착한 노부부와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태웠던 웨이브 머리를 하고 하얀 원피스를 입은 그 손님 아닌 손님은 불과 결혼을 앞둔 새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 손님이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밤 늦은 시간에 집을 나서더니 사흘이 넘게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연락도 안 받아서 이제 막 실종신고를 했던 참이었는데, 실종신고를 한 지 8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제가 그 손님을 태웠던 거예요. 그리고 대략 12시간이 지나가던 차에 제가 경찰에 시신을 발견했다고 신고를 한 거였고요. 그 손님 아닌 손님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딸 걱정에 안절부절하고 있다가 선잠에 들었는데 꿈을 하나 꾸셨다고 해요. 꿈의 내용이 딸이 택시에 타고 있었대요. 그리고 택시기사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택시가 어느 야산에 턱 하고 섰고 딸이 택시에서 내리면서 아, 택시비가 없네. 기사님, 택시비는 저희 어머니가 주실 거예요. 하고 내리더랍니다. 그렇게 저는 그 손님 아닌 손님의 어머니에게 택시비로 무려 당시 돈으로 50만 원을 받게 됐어요. 그 이후로 그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굳이 궁금하지도 않았고 알고 싶지도 않아서 그저 그런 기억에 저편으로 떠나보냈죠. 물론 제가 이걸 굳이 기억하고 싶지도 떠올리고 싶지도 않았던 건 부패가 진행됐던 아니던 간에 사람의 시신을 본다는 그 경험이 절대 달갑지가 않아서입니다. 정말 그 싸늘하게 굳어서 온갖 막 그런 게 다 바닥에 쏟아져 내린 그 광경은 너무나 끔찍했거든요. 그 손님 아닌 손님이
제게 당시 돈으로 그 정도의 거금을 지출한 이유가 다 그렇고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네요. 은혜 갚은 손님이라 이름만 대도 알만한 번화된 도시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오지가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 곳은 당연하게도 온갖 범죄의 장소로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아마 후줄근남님께서 택시에 태운 그 손님 아닌 손님은 당시 내비게이션으로도 쉽게 찾을 수 없고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도 않는 그런 곳에 자기 자신의 시신이 보기 안 좋게 매달려 있는 게 영 기분이 좋지가 않아서 어떻게 후줄근남님의 택시에 타게 됐고 그런 부탁을 하게 되지 않았나 싶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